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의 국견인 진돗개로 인해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 경찰 커뮤니티에 한 진돗개의 믿을 수 없는 용맹한 영웅 이야기가 올라와 많은 이들이 뜨겁게 열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겨우 진돗개 한 마리가 무장 강도를 상대해 마을 전체를 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찰견들과 다르게 그 진돗개는 훈련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주인도 없는 유기견이었다는데요. 도대체 진돗개 한 마리가 어떻게 훈련도 안 받은 채로 마을을 구한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 태어나 시카고 경찰국에서 근무했던 브라이언입니다. 시카고국은 미국에서 뉴욕국 다음으로 큰 경찰 조직입니다. 모든 직군들이 다 훌륭하지만 미국에서 경찰은 특히나 명예로운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경찰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보안관 혹은 셰리프라고 불리는 경찰직을 맡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시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경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도 자주 등장하는 경찰과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견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단체는 일명 K9이라고 불리는데요. 경찰견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위 직급을 받고 일하며 경찰관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견들은 임무에 따라서 크게 수색견과 탐지견, 화재 현장에서 활약하는 알슨도, 시체 냄새를 감지하여 경찰관을 돕는 커다버 도구로 나뉩니다. 또 미국은 총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국가라서 민간인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근무 중 순직하는 경찰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경찰견의 경우도 경찰 못지않게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경찰견들이 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경찰 측에서 그 범인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인보다 경찰 측의 안위를 더 우선합니다. 미국 경찰은 항상 생명을 걸고 나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직군에 비해 보수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시간 내 근무가 많은데 그 수당이 높아서 실제로 알려진 경찰 연봉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경찰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견을 위한 복지가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찰견은 노쇠해지거나 부상으로 은퇴하게 되더라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치료 등의 노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경찰견이라고 하면 훌륭한 존재로 여깁니다. 경찰견의 능력은 결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찰견은 지방의 경우 그 수가 부족하고 아주 깡촌 시골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경찰청에선 한 근무지에서 오래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다. 각종 비리나 정경유착 방지를 위해서 몇 년마다 근무지를 변경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일하고 있던 시카고 경찰국은 아무래도 본부라서 경찰 직원들도 많고 구내식당도 구비되어 있고 경찰 차량도 충분했습니다. 허나 제가 발령받은 지역은 저를 포함해 경찰이 겨우 10명 정도만 단촐하게 있는 곳이었어요. 그 지역은 한 3년 뒤면 다른 경찰서와 통합되어 없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죠. 그렇게 저는 시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의 보안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고 나니 미국에서 널렸다는 햄버거 가게인 맥도날드조차 차로 30분을 가야만 겨우 한 곳이 나오더군요. 저절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죠. 근처에 마땅한 식당이 없으니 근무자들은 전부 다 도시락을 싸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체격이 빈약해 보이는 건지 발령지에 있는 경찰들은 기운이라곤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 경찰관은 몸집을 중요시 여기는데 저 또한 도시락을 싸다니다 보면 저들처럼 부실해질 것 같아 걱정도 되었어요. 첫 출근부터 저는 본청 경찰서와 발령지를 비교하면서 본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첫 출근부터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그 동네에 신고 전화가 본청과 못지않게 많이 온다는 것이었어요. 작은 동네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그리 많은 건지 놀랐습니다. 출근한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오전부터 경찰관 2팀이 나간 지 1시간 만에 또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2인 1조로 첫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깡촌이라고 해도 그 근무지에서 하는 첫 출근이었고 첫 출동이라 나름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같이 출동하는 동료 직원의 태도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상당히 여유로운 태도더라고요. 아무리 깡촌이고 대형 사건 비율이 적은 곳이라 하지만 현장에 출동하는데 콧노래 부르는 경찰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더욱더 기본 상식에서 어긋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만하라고 지적해버렸어요. 지금 놀러 가는 겁니까? 그러나 동료는 더 상상 이상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동료가 갑자기 미친놈처럼 깔깔 웃어대는 겁니다. 제게 그렇게까지 심각할 필요 없다면서 흔히 있는 소매치기 신고라고 하더군요. 그 마을에는 다른 범죄보다 소매치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소매치기는 범죄 아닌가요?
소매치기야말로 강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악무도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러나 동료가 그렇게 태평하게 행동했던 이유는 도착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아주 유명한 골칫덩어리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웬 꼬질꼬질한 진돗개였습니다. 그 대형견이 이 동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렇게 소매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고받고 찾아간 곳은 한 노부부의 집이었는데 여느 때처럼 그 대형견이 할머니의 신발을 물고 달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신발을 찾아주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매치기범이 걔라는 사실에 당최 누굴 탓해야 하고 누굴 잡아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서 당황스러웠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동료는 익숙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실제 이 마을에서 들어오는 신고가 대부분 그 대형견이 저지르는 소매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피해자들이 있으니 결코 가벼이 생각해선 안 되는 사건이지만 동료가 콧노래 부르며 출동했던 이유가 왠지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신발을 찾으러 나서며 동료에게 아니 그렇게 신고가 빈번하게 들어오면 그냥 그 개새끼를 잡아서 묶어놓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동료가 그 개의 악취미를 끊어버리기 위해 당연히 그렇게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묶어놓으면 밥도 안 먹고 굶는 바람에 죽기라도 할까봐 그냥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나서는 거라 합니다. 주인이 없어서 개를 관리하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그 개의 평소 장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주민들이랑 경찰들이 그 개 이름을 조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겨우 그 개 하나 살리려고 마을 주민들을 계속 피해보게 만드는 동료들이 이해 안 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진돗개의 첫인상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사실 진돗개는 과거에 미국 경찰견으로 뽑혔을 정도로 영리한 견종에 속했어요. 근데 그 영특함이 너무 뛰어나서 결국 탈락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으로 섬기면 영원히 그 주인만 모시기 때문에 핸들러가 자주 바뀌는 경찰견 특징에는 부적합했어요. 핸들러만 바뀌면 훈련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러한 진돗개의 특성을 눈물겨운 충성심이라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저 알에서 깨어난 오리처럼 단순하고 멍청한 면모로만 보였습니다. 진정 영특한 개라면 한 주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희 미국 경찰견들처럼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주인만 보는 것이 진돗개인데 이 마을에 진돗개는 주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신발을 찾지 못했고 주랭랑치는 진돗개 때문에 체력만 뺐습니다. 경찰견이 대기하고 있었다면 쉽게 마무리되었을 일인데 저희 경찰견들의 훌륭한 능력치가 그리운 순간이기도 했어요. 어느새 제 일상은 진돗개를 뒤쫓는 신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 경찰 직군을 자랑스러워했는데 발령받은 후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돗개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으니 한 번씩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저 역시 어느샌가 다른 동료들처럼 신고 전화가 와도 긴장감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식당도 없고 체력은 엄청 소비되고 정말 최악의 근무지였습니다. 그렇게 무료하면서도 기운 빠지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막 동틀 새벽인데 긴급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 시각 당직이라 저 혼자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전화를 받기도 전에 심상치 않은 사건 같다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습니다. 진돗개 관련 신고 전화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그렇게까지 이른 새벽에 신고가 온 적은 없었거든요. 왠지 이번 연락은 다른 사건일 것 같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긴장한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 집에 총을 든 강도가 들어왔어요. 충격적이게도 무장 강도 사건이었어요. 저는 긴급 호출 당번 연락처로 몇 명의 동료에게 연락을 넣은 뒤 곧장 출동했습니다. 혼자서 출동하는 건 위험해서 금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긴 본청처럼 지원군이 사방팔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 피해자에겐 하나 있는 경찰이라도 간절할 테니까요. 현장에 도착하니 주택 안에서 의문의 남성이 튀어나왔습니다. 신고받은 대로 총기를 소지 중이었고 불안한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경찰차를 찾는 듯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차를 세운 저는 차에서 내려 범인에게 총을 겨눈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그 집주인을 인질로 잡고 위협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강도 사건에서 인질극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사실 저는 경찰로 일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혼자 범인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범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인질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없이 이 상황을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를 열심히 굴렸어요. 동료들이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어서 저는 우선 흥분한 강도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강도를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훈련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범인을 자연스레 나의 페이스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예상 범주를 벗어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미처 망각하고 있었어요. 벌레 풀 밟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해지던 그 순간 강도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에 놀라 인질로 잡힌 주민도 역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민이 뜬금없는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조크, 도와줘. 바로 그 멍청하고 말썽만 부리는 진돗개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상황이 나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범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총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범인 다리 사이로 용맹하게 공격 중인 진돗개가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지 번개처럼 번쩍하고 나타난 진돗개는 범인을 물어뜯고 짖으며 난리법석을 부렸습니다. 그 덕분에 범인에게 붙잡혀 있던 주민이 극적으로 풀려났어요. 저는 그 타이밍을 틈타 얼른 범인에게서 탈출한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주민을 챙기다 말고 바로 총기를 들어 범인을 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때마침 도착한 동료들이 한꺼번에 달려가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다들 범인과 피해자에게 신경이 쏠린 때에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용맹하게 공격하던 진돗개가 맥을 못 추리고 누워있는 겁니다. 서둘러 진돗개한테로 달려가 상태를 살폈는데요. 생각보다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범인이 쏜 총에 꼬리를 맞아 꼬리가 절단되었더라고요. 쇼크가 왔는지 의식을 잃은 진돗개를 안고 저는 급히 차로 뛰어갔어요. 뒷일은 동료들에게 부탁하고서 황급히 인근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그 보건소는 항시 본래 오픈 시간보다 1시간을 더 일찍 열어놓는데 그것이 그렇게나 감사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마을엔 동물병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혈이라도 해야 했어요. 급한 대로 응급처치만 한 후에 저는 또 다시 진돗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아 달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과속하였지만 덕분에 동물병원까지 속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수술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죠. 그러나 출혈이 너무 심해서 개가 의식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최악의 경우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료진에게 최대한 최선을 다해 치료를 부탁한다고 전한 뒤 연락처만 남겨두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착잡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감격은 아마 경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언가에 홀린 듯 죄다 경찰서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곤 다들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손에 음식이며 선물 등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같이 진돗개의 생사를 묻는 말들이었고 제발 조크를 살려달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소매치기 하는 진돗개에게 피해를 보고 신고하긴 했지만 사실은 애증과도 같은 관계였던 겁니다. 그 마을 전체의 주민이 무의식적으로 조크를 반려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모두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조크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말썽꾸러기 진돗개가 없는 며칠 동안 마을은 꼭 죽은 동네처럼 조용했습니다. 진돗개가 이 마을의 큰 활력이자 비타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겨우개 한 마리 없었을 뿐인데 빈자리가 이렇게나 크게 와닿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얼마 안 가 마을에서 좀 떨어진 작은 무덤 옆에서 그동안 사라졌던 주민들의 물건을 다량 발견하였습니다. 그건 전부 조크가 물어갔다는 물건들이었어요. 그걸 찾아서 돌려주며 주민들에게 그 무덤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아주 놀라운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이 조크의 주인 할머니 무덤이라는 겁니다. 조크의 주인은 한국인 할머니였다고 했어요. 그 한국인 할머니는 평소 정이 너무 많아서 살아생전 한국의 음식인 김밥을 싸들고 조크를 데리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김밥을 나눠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주인을 평생 기억하는 특징을 가진 진돗개가 그 마을 사람 전체를 주인으로 느끼고 떠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어요. 실제 한국 할머니가 해준 그 김밥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을 정도로 맛있어서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흉내내어 만들어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가여워라. 신발도 없이 하늘 날아간지 할매한테 선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물건들을 가지고 갔던 거였구만. 어찌나 그리웠으면 그랬을꼬. 얼마나 보고 싶을꼬. 동료 직원들도 그 마을에서 몇 년이나 일하고 있었지만 한국인 할머니의 사연까진 몰랐다며 놀라더군요. 우리는 이 절절하고 멋진 사연을 경찰본부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진돗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충성심 있다고 해도 경찰 일에는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인질극 사건은 사실상 진돗개 한 마리가 마을 전체를 구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경찰견에 견주어도 될 만큼 영리하고 멋있는 우리 마을의 진돗개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본청 직원들까지 열광하는 소식으로 번져갔습니다. 진돗개의 용기가 빠르게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시카고국 서장님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셨고 조크의 병문안까지 함께 동행했을 정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 때문인지 다행히 조크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식사까진 무리라 링거를 달고 있는 신세지만 분명 예전 같은 활력을 되찾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조크의 완쾌를 위해 소정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조크가 완전히 부상을 회복하게 된다면 아마 마을을 구한 영웅 대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네에서 한 명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자랑스러워요. 이게 다 조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국견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훌륭한 대형견을 국견으로 두고 있다니 한국인들도 진돗개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한국에는 더 많고 다양한 진돗개가 있겠죠?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한국에 찾아가 직접 진돗개를 분양받아 데려오고 싶네요. 꼭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일본인 스토커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한 외국인 남성 모델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모델의 인생은 한 한국인으로 인해 더욱더 망가져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외국인 남성에게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올세인츠라는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헬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들은 현재 올세인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제 사진들인데요. 튀는 외모 덕분에 길거리 캐스팅으로 모델이 됐고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유일한 단점이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매니저가 1년에 6번 바뀌었다면 말 다 했죠. 소속사에서는 제발 성격을 죽이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어차피 저를 좋아하는 팬들은 제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데 성격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저러는 건지. 그래서 굳이 저는 제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는데요. 사건은 이동석이라는 한국인 신인 모델이 제가 속해 있는 소속사로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낯선 동양인 냄새를 풍기는 그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소속사 실장님은 제 일그러진 표정은 신경도 안 쓰고 저에게 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잘 챙기라면서요. 그럼 제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다나요? 제가 왜 저런 동양인을 챙겨야 하는데요? 급 떨어지게. 웬만하면 밖에서도 나한테 말 걸지 마. 너랑 같은 소속사인 것도 쪽팔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석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동양인이 어딜 감히 우리 세계에 끼어들려고 하는지 겁도 없이 덤비려는 동석을 완전히 짓밟아 줄 생각뿐이었습니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제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동석을 어디에나 데리고 다녔어요. 소속사 실장 말대로 좋은 이미지를 얻어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치 제 매니저가 둘인 것처럼 동석을 저보다 한참 아래로 대했습니다. 허나 동석은 제가 괴롭혀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에서 화가 일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까지 버틸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의 재미로 변질되면서 저도 모르게 동석을 향한 괴롭힘이 선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영국 패션 잡지인 브릭의 화보 촬영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촬영 감독님이 제가 데려온 동석을 부르더니 갑자기 저와 함께 사진 몇 컷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용 의자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감독님, 제 허락도 없이 누굴 세트장에 올려요. 저는 절대 허락 못해요. 쟤랑 찍은 사진은 한 장도 못 쓸 텐데 메모리 낭비하지 말자고요. 예? 동석이 촬영 감독님 앞에 서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앞에서 자기를 아무리 욕해도 아무 말 못하는 등신 머저리니까요. 촬영 감독님은 동석을 보며 숨은 보석을 찾은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 눈치를 보더니 화보 사진은 찍지 않을 테니 다만 동석의 프로필 촬영만 잠깐 해보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촬영 감독님의 부탁에 하는 수 없이 선심 쓰는 투로 5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5분을 허락한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동석이 현역으로 활동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갑자기 테스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매니저 제임스에게 시켜서 무대 조명을 동석에게 밀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제임스가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하길래 잘리기 싫으면 내 말에 복종하라고 했죠. 제임스는 동석이 프로필 촬영에 집중할 때를 노려서 무대 조명을 실수인 척 밀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순식간에 무대 조명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처음에 동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낄낄대다가 상황이 심각해지기에 덜컥 겁이 나더군요. 제 매니저도 어쩔 줄 몰라서 무대 조명을 치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몸 전체가 무대 조명에 깔려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그때 동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동석의 눈은 실핏줄이 터지기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다행히 동석의 숨이 멎기 전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동석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속사에서 제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묻더군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제 매니저 제임스가 무대 조명을 미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억울하다며 본인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녹음기를 꺼내더군요. 거기에는 제가 제임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고의 원인이 저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만 겁니다. 결국 그 사실이 언론에까지 퍼지게 되면서 제 인기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소속사에서는 당분간 저더러 활동을 쉬라고 했습니다. 동석은 다리를 크게 다쳐서 모델 활동이 어려워져 트라우마를 안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동석 때문에 저까지 모델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를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동석을 원망하며 얼른 복귀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소속사 실장님께 연락이 와서 얼른 소속사로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절 전담해줄 매니저라면서 일본 우레시노에서 온 리코라는 여자를 소개해주더군요. 일본인에서 열받았는데 여자라는 말에 머리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장난해요? 나 정말 동양인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그래요? 딱 보니까 동석처럼 영어도 못하게 생겼는데 뭘 믿고 얘한테 날 맡겨? 바꿔줘요. 나 쟤랑 일 같이 못해. 저는 동석의 사고는 벌써 잊어버리고 원래 성격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실장님은 철없는 제 말에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리, 넌 2년을 쉬고 와도 변한 게 없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매니저 바꾸고 싶으면 네 성격부터 고치고 와. 전 결국 소속사 실장님에게 강하게 항의도 못하고 일본 시골에서 왔다는 리코를 매니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안 그랬다간 매니저 없이 저 혼자 운전의 스케줄 관리를 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리코는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짜증을 내도 묵묵히 다 받아주더군요.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열심히 하려는 그 모습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차라리 노력도 안 하고 일도 못하면 바로 소속사에 말해서 매니저를 바꿀 기회라도 있었겠죠. 복귀하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자 스트레스는 심해지고 성격도 전보다 더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매니저인 리코가 연락이 안 돼서 그녀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그녀를 찾으려고 닫힌 방문을 열었다가 온몸에 솜털이 바짝 설 만큼 소름이 돋아서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새 매니저로 온 리코는 제 극성 팬이었더군요. 제 머리카락과 제가 먹다 버린 커피, 화장실에서 쓰고 버린 휴지와 칫솔까지 온갖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을 이름표까지 달아서 그 방에 진열해 놓았더라고요. 저는 곧장 소속사로 가서 리코의 실체를 알렸어요. 그녀를 자를 이유가 생겼으니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속사 사장님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리코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새 매니저가 올 때까지 소속사 실장님이 저를 케어해 주기로 했죠. 뭐 아무렴 상관없었어요. 혼자서만 스케줄을 다니는 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가니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낮에 잘린 일본인 매니저 리코였습니다. 전 정말 억울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만큼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요. 절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저를 죽일 기세로 달려들길래 힘껏 밀어버리고 비상구 계단으로 도망쳤죠. 다행히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 피우고 있던 실장님과 만나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토킹으로 경찰에게 연행되었어요. 저는 이 일을 겪고 3년간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신과를 오가면서 치료와 약물을 복용해야 할 정도였어요.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정신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새 매니저가 왔다며 소개해 주었는데요. 그는 한국 수도인 서울 출신으로 이름은 강현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요? 일본인 매니저한테 그 짓을 당했는데 또 동양인 매니저예요. 이러면 내가 불안해서 스케줄을 어떻게 다녀요? 한국인 모델이었던 동석의 사고와 일본인 매니저였던 리코의 사고 때문에 동양인이라면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소속사 실장님은 영국에서 제 매니저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현민이 제 매니저로 온 것에 감사하라는 말까지 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성품에 대해 후회한 날이기도 했죠. 아무래도 매니저 없이는 스케줄 다니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인 매니저 현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첫인상부터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을 풍기고 있었어요. 일본인 매니저였던 리코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에 선크림도 바르지 않은 맨얼굴, 스타일링 안 된 머리와 무릎 늘어난 바지를 입고 있던 그는 패션 모델인 제 매니저의 자격 조건으로 완전 꽝이었어요. 매니저로도 같이 다니기 쪽팔리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나마 리코와 달랐던 점은
매니저의 일을 너무 잘 해냈다는 거예요. 덕분에 촬영 스태프들과 감독님께 칭찬 아닌 칭찬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기분은 좋았지만 한국인이라는 게 제일 큰 단점이었어요. 여전히 동양인에 대한 반감이 컸던지라 일부러 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스케줄이 힘들다고 촬영을 접자고 하면 집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휴식 시간을 10분에서 1시간까지 늘려주는 능력은 있었어요. 무리한 요구도 해내는 그가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일까지 들어줄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현민과 지낸 지 어느새 3개월이 지났더군요. 한국인 모델이었던 동석처럼 현민도 얼른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를 자를 만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이 엉망이더군요. 누군가 제 집에 몰래 침입한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속옷, 양말, 면도기와 운동할 때 입고 벗어두었던 운동복까지 가져갔더라고요. 저는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집 꼴이 이게 뭐냐고! 스토커도 못 막는 네가 내 매니저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너, 내가 소속사에 말해서 자를 테니까 더럽고 후진 동양국인 너네 나라로 꺼져. 저는 아주 뻔뻔하게 제 집이 털린 사고를 매니저 현민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 집을 보호하는 일도 매니저의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게 사과하는 현민을 무시하고 그의 앞에서 소속사에 전화해 현민을 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속사도 제 말을 거절할 수 없었죠. 결국 현민은 3개월 만에 매니저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한동안 매니저가 구해지지 않아서 스케줄을 제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소속사에서는 당분간 현관문과 창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갑갑해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일주일도 못 버티고 드라이브를 나갔죠. 2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저를 스토킹했던 일본인 매니저 리코가 서 있었거든요. 그녀는 손에 뾰족한 무기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왔어요. 제가 당신 옆에 있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 위험할 거예요. 나를 믿어주세요. 저는 그녀가 제 집을 털었다는 확신에 제발 그만 좀 해. 이 더러운 동양인들은 왜 이렇게 다 이상해? 왜 성스러운 영국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이렇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덤벼들고 괴롭히냔 말이야. 제발 좀 작작 좀 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리코가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당신 방금 한 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요. 당신 얼굴에 새긴 내 흔적 덕분에 평생 당신은 날 잊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난 만족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끝내자마자 무기를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피할 새도 없이 얼굴을 가렸어요. 모델이 얼굴에 흉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몸이 찔리는 게 나았죠. 이미 배에 구멍이 나고도 남아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얼굴을 가렸던 팔을 내리자 리코는 바닥에 엎드려 누군가에게 제압당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국인 매니저였던 현민이었습니다. 현민은 저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소리쳤고 저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얼른 경찰을 불렀어요. 갑자기 나타난 현민 덕분에 아무 탈 없이 상황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리코는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현민의 왼쪽 어깨에서부터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두꺼운 겉옷이 축축하게 젖을 만큼 많은 양의 피를 쏟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현민을 제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깊게 찔린 상처는 아니라서 수술까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 말에 안도했습니다. 현민은 몸을 날려 저를 살려준 대가로 다시 매니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연예인을 경호하는 경호팀에서 근무했다더군요. 현민이 제 매니저로 있어 준다면 경호원이 따로 없어도 될 만큼 든든한 기분이었습니다. 모질게 대하던 절 위해서 몸까지 바친 그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마치 전장을 함께 뛰고 온 전우애가 생긴 것처럼 저는 현민과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소속사에서 급하게 부르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현민과 잘 지내게 되면서 무리를 일으킨 일이 없었거든요. 소속사 실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이제 됐다고 하시면서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한국인 매니저와 잘 지내는 모습이 팬들과 기자에게 포착되면서 인터넷에 퍼지게 됐다더군요. 제 이미지가 상승세를 탔다며 좋아해 주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사죄하고 새 인생을 사는 모델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도 떴더군요. 저 모르게 현민이 제 칭찬을 듬뿍 담은 인터뷰까지 언론에 내놓아준 덕분에 저는 많은 러브콜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떨떨할 만큼 좋은 소식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저 몰래 현민이 저를 칭찬하는 글과 영상을 블로그와 유튜브에 매주 업로드하고 있었다더라고요. 덕분에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민 덕분에 스케줄도 2배로 늘고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현민과 일한 지 1년 5개월쯤 되었을 때 소속사에서 휴가를 주었습니다. 모델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받게 된 휴가였어요. 무엇보다 매니저와 함께 휴가를 준 소속사에 감사했습니다. 현민은 제게 휴가 기간 동안 한국에 놀러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한국이란 말에 몇 년 전 제 장난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신인 모델 동석이 떠오르더군요. 동석이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생각나서 현민과 함께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현민이 사는 곳은 경상남도 통영이었습니다. 지도로 보니까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는 완전 끝과 끝이더라고요. 지도의 거리만 보아도 언제 도착할지 막막했는데 기차만 타고 2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하더니 부산에서 버스로 1시간 10분이면 통영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었어요. 무려 그 긴 거리를 3시간 만에 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통영에 도착하고부터였어요. 영국에서는 굴 요리를 먹으려면 고급 레스토랑에 가야 할 만큼 비싼 음식이거든요. 통영에서는 음식점마다 굴 요리를 팔 만큼 굴이 흔한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질 좋은 굴을 시장 바닥에서 저렴하게 팔고 있는 모습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현민은 통영의 특산물이 굴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한말부터 굴 양식을 시작해 현재는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만 굴 양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통영은 파도가 잔잔하고 해수 온도가 18도에서 20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어서 청정해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해 굴 양식에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영국에서 굴 요리를 먹어보긴 했지만 생굴 요리만 먹어봤었거든요. 통영에서는 굴전, 굴튀김, 굴탕수육, 굴두루치기처럼 다양하고 색다른 형태의 굴 요리를 먹어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현민의 지인을 통해서 동석이 있다는 경기도 수원으로 갔습니다. 동석은 모델 활동을 그만두고 수원 인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더라고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현민과 함께 동석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동석이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길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사죄를 했습니다. 동석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석을 만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었기에 용기 내서 그의 앞에 나섰던 겁니다. 당연히 동석이 저를 쫓아낼 줄 알았는데요. 저를 일으키더니 테이블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카페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음료와 케이크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동석의 태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화를 내도 모자랄 텐데 제게 왜 이런 선의를 베푸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동석이 제게 그러더군요. 이미 몇 년이나 지난 일이고 이제는 괜찮아요. 다리도 다 나았고요.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재밌고 행복해요. 해리,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아요. 전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해리 팬이었고 앞으로도 해리 팬이니까요. 동석에게 사죄하려고 만났는데 되레 제가 위로를 받고 있었죠. 저는 동석의 진심에 눈물이 터졌고 그를 끌어안고서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현민과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항상 마음에 걸렸던 동석에게 사죄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또 2명의 한국인 친구가 생겨서 기뻤어요. 저와 현민은 동석의 배웅을 받으며 영국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굴 요리와 한국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은 며칠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만큼 저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복귀하자마자 노블레오 아코디아 호텔에서 인터뷰 스케줄이 있었는데요. 기자가 첫 휴가를 받고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신이 나서 한국 자랑을 무지막지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녀도 제가 알려주는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호텔 방문이 열리고 나타난 깜짝 손님을 보고 그만 눈물이 왈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응원차 방문했다며 들어온 사람은 한국에 있어야 할 동석이었습니다. 매니저인 현민이 한국을 그리워하는 절 위해서 몰래 동석을 영국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두 친구가 준비한 이벤트에 저는 웃음과 감동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 동석은 저와 나란히 앉아서 저를 위해 인터뷰에 함께 응해주기도 했죠. 지난날의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두 잘 해결됐고 좋은 친구로 남게 되었다고도 해주었습니다. 제 인터뷰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저와 동석의 관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석에게 다시 모델계로 돌아올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저 때문에 꿈을 포기한 동석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동석은 제 물음에 최선을 다해보지 않아서 후회는 조금 남아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석을 데리고 소속사로 가서 동석을 키워달라고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어요. 다들 뜻밖의 제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의 잠재력은 소속사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한국에 있는 동석의 카페는 그의 부모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아름다운 우정이 기사화되면서 저와 동석 그리고 현민까지 인기가 오르고 있었어요. 현민은 유튜브에 저와 동석이 한국 요리를 만드는 콘텐츠를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유럽에서도 한국 요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음식도 음식이고 역사와 문화도 아름답지만 무엇보다 한국인의 인심과 넓은 포용력에 감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전 이들에게 받은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민과 동석처럼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